네, 이렇게 새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입법 문제 등을 놓고 연말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철도 파업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남마처럼 얽힌 현안을 풀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포괄 협상을 시작했지만 일단 탐색전에 그쳤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홍익대 정공기 교수 그리고 김만흠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전격 회동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철도노조 파업 상황 먼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일부 지도부가 이제 조계사 안에 경내에 지금 진입한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거하려는 경찰들과 대치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소도라고 네. 삼국시대 때 이제 신성불가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가서 피신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계사나 명동성당이요. 공교롭게도 조계사에 어젯밤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검찰은 이제 검거를 하려고 그러고 경찰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종교계 인사들이 또 많이 대개 몰려가가지고 지지 성명도 발표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는데 또 이런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94년에 YS 정부 때 KT 노조원들이 민영화에 반대해가지고 명동성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YS 정부가 강제로 이제 또 투입해가지고 한번 또 진압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또 YS 정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전 서로가 소통, 대화를 좀 해가지고 좀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난번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이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언급해 주셨듯이 조계사는 종교시설인 만큼 여기에도 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비판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국면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마침 또 성탄절인데 이제 예. 불교 쪽에 공교롭게 그쪽에 좀 예. 가서 그러는데 오늘이 지금 특히 성탄절인 석탄이든 간에 화해와 평화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날인데 마침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노총의 경우도 예가 아니고 적법적인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갔던 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허탕까지 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면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무슨 진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기간 내에 아마 국회 등 정치권이 나서 중재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시간을 좀 벌어보죠. 예, 이게 만약에요, 지금 당장 급하게 전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파업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예. 조금 전에 기자가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 조치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원들 복지율이 13.1%이기 때문에 예. 지도부 일부를 이렇게 구속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파업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의 지금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파업의 경우에는 1차 지도부가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 지도부까지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문제 해결은 방안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의 절충점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 중간 과정은 아마 지금 여야가 오늘도 지금 구체적인 답은 안 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기서 중재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게 해법이다라고 봐집니다. 네. 예. 앞서 일요일 민주노총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강제 진입한 경우를 보면 사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이제 노동운동의 본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도 이런 명장이 발부된 인물들이 들어가더라도 과거에는 역사상 진입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례가 좀 깨졌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본산인 조계종 안으로 지금 이렇게 피신해 들어간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많이 최근에 와서 떨어졌다고 하고요. 여론의 추이를 정부에서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날 원칙을 강조했죠. 네. 타협에 의하다면 미래가 없다. 오늘 제가 염수종 대주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주교께서는 성탄일 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야만이 서로가 화해의 세계가 가능하다, 공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박근혜 예. 대통령은 타협이 있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 더구나 가톨릭 학교까지 나오셨으니까 오늘 염대주교의 좀 말씀을 상기했음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저는 공권력 행사한 것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모든 것을 법적인 강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는 법적인 집행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적인 공감을 얼마나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적절한 상황에서 조치를 했는 것인가. 또 조치를 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후유증도 최소화시켜야 될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론도 조금 그렇게 다수가 동의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끝났을 때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후유증만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도부가 그 다음 갈 수 있는 것이 종교시설 정도에서 지금 일단은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지금 더 이상 확대해서 단체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기에 경찰들이 300여 명 주위에 포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거용으로 포위하고 있다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혹시 종교시설에 가는 것 정도를 막으려는 그런 상태에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제 그렇군요. 타협을 그 대통령이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때 이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적당한 타협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원칙론적인 얘기를 했고 센 타협은 됩니까? 아니 그 원만하게 잘 타협을 해야 돼요. 원만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도 이렇게 적당한 타협은 이거 어설프게 하는 건 싫고 어느 정도의 그 협상과 절충의 여지는 남겨놨다고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원칙 나온 게 조금 말씀드릴까요? 저는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는 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인데 대통령의 원칙만 고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네.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는데 계속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강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원칙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칙을 쓸 때는 약자가 자기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을 지켰을 때 원칙을 쓰는 것이지 예. 강자라든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걸 행사할 때 강조를 하면서 쓰는 원칙 그게 적당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노사 간의 문제가 노정 간의 또 이런 대립 구도로 치달으면서요. 지금 해법이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일방적으로 한 편이 한 편을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은 양쪽이 조금씩 물러서서 이제 대화 타협을 하거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으로 봐갖고는 뭐 양쪽에 물밑 접촉조차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김만은 평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그래도 약간 좀 강자 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좀 해법을 더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맞는 말씀이죠. 정부가 이제 민영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예. 그걸 또 노조가 정확하게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3번이나 민영화 안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민영화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원칙도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원칙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김만은 평론가님 말씀은 지금 강경 이미지하고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뭐 대통령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 원칙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의 얘기를 듣는 게 대통령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국민의 얘기라는 것은 노조의 얘기를 듣는 거하고 국민의 얘기를 듣는 거하고 최근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와 있죠. 예, 예. 대통령이 이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민영화 안 한다고 그랬으면은 나중에 물러난 뒤에요. 민영화 하면 법적 사법 조치하면 됩니다. 대통령 감옥 가게 만들면. 제가 대통령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믿을만 하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철도 지금 자회사 만드는 문제는 해석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민영화로 가지 않는 방향을 좀 설명을 해줘야 아니,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릴 차례는 예. 이제 말씀 많이 중간에 하시니까. 좀 했는데 거기 얘기하세요. 예. 대통령이 이제 민영화 안 한다 그러고 정부가 일관되게 민영화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노조는 민영화를 할 거라는 의구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좀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저는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노조는 그동안에 방만한 경영에 따른 또 본인들의 무사안이란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연봉이 이제 6,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17조 6천억 원 곧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공사를 놔두고 우리 계속 이대로 월급 받고 잘 나가겠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의 대책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 자구책을 세울 테니까 민영화 확실히 문서에 담아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불통이고 민영화 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할 수 있고 지금 경찰이 검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 의지와는 별도로 정부도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마련했고 예를 들면 현오석 부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법인은 준정부 기관까지 할 거다.
이런 것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노조가 조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철도 공사가 가지고 있는 방만 경영의 문제라든가 철밥 통행 문제도 분명히 큽니다. 근데 왜 그것을 쟁점화시키지 못하고 서로 다른 쟁점, 그쪽은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고 이쪽은 뭐 구조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왜 그랬다고 보냐면은 지금 자회사 설립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요. 제가 오기 전에 지금 4시대에 국토부에서 나와서 오건호 박사하고 토론하는 예. 걸 라디오로 들었는데요. 예. 저는 좀 얘기가 진전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진전이 안 돼 있어요. 뭐냐면 현재 정부가 하는 방향이라면은 원래 좀 제대로 된 설명이라면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몇 개로 분할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방향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수서 자회사 정도만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하고 지주회사하고 같이 경쟁하는 구조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왜 이것이 지금 합리화 방향인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논리적 만약에 해석이 좀잘안 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됐더라면 국민들도 노조는 좀 자기 철밥통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이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어정쩡하고 해서 좀 애매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라고 밑에 자회사를 많이 둔다는 거는 더 민영화에 가까운 방법이고요. 글쎄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있는 이제 겁니다. 사태의 원인은 뭐냐면 새 법인의 성격 문제인데요.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사실 할 수도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그 공공복지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독점이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비효율성이 크게 다르면 저는 민영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뭐 영국처럼. 그러나 지금 이제 정부가 일단은 정부가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이제 새 법인을 만드는 건데 제가 들여다봐서 왜 만드냐 봤더니 지금 KTX만 경부선만 흑자가 나고 다른 전 노선이 적자가 나는데 이 공공복지를 위해서 다른 철도 없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메꾸다 보니까 돈은 계속 펑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동부, 서울 동부 쪽에 그동안에 승용차나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한번 흡수해가지고 돈 좀 더 벌어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새 법인의 수익 구조 창출로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민영화라고 보는 것도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체제라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좀 더 저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노조원들한테 알려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조금씩 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기업의 개혁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국민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다 공감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신년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박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친절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저는 이렇게 뭐 디테일, 친절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토부라든가 코리아에서 발표했을 때 독일식 모형으로 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독일식 모형으로 간다는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 서너 줄이면 됩니다. 서너 줄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혹시 이전에 했던 방향, 즉 주식회사 형태로 가면서 민간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는 민영화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국민적인 반대가 가니까 중간의 방법을 택하는 혹시 어정쩡한 방향으로 가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예. 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권이든 정부든 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다면 이게 무슨 정부도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일부러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정치권 특히 야당의 경우에 지금 정부의 결정 방향을 문제시 삼고 있는데 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왜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사전에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해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지금 파업 사태가 왔을 때만 찾아다니면서 사고 있느냐. 이것은 정치권도 반성할 과제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철도 파업 문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뭐 수석 부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3+3 그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구체적인 뭐 발표문도 없었고 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향후 전국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여야는 매우 어렵죠. 안철수라는 또 제3의 진영이 지금 상당한 지지율로 기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모인 겁니다. 성탄절에 모여서 철도 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철도 파업 문제를 여야가 정말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재인 의원이 이번 철도 파업에 또 얘기를 해가지고 새누리당과 또 빌미가 잡혔어요. 당시에 가장 먼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게 문재인 수석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 당론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철도의 문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사안이었어요. DJ 정부 때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 때 비교적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때 또 그 철도 노조에 강력한 반대 못 하고 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철도청을 이제 공사로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쇠퇴를 하기 시작해가서 정확하게 민영화란 말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류를 여야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전 정부 때 또 집권을 했던 어려움, 또 현 정부의 어려움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오늘 뭐 성과가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내일부터 모레 또 계속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죠, 지금요. 철도 이제 파업 관련 문제, 개혁 문제 맞물려 있고, 국정원 개혁 입법도 지금 원래는 올해 12월 달까지 마치기로 돼 있고, 예산안도 빠르면 원래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아마 30일까지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철도 관련해서 문제 해결 방안은 대체로 기본적으로 나왔지 않느냐. 처음에 만약에 정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전개해서 논란을 종식시켰다면은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없이라도 해결됐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철도사업법 내에 조금 보완하는 그런 내용을 넣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넣을 것인가 이게 절충점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안이 걸려 있는데 예산안의 경우에 현재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붙잡고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예컨대 국정원 개혁 입법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번에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문제는 저는 의외로 지금 방향이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특검에서 국정원 특위 정도는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문제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예컨대 기관의 상시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인터넷 등에다가 사이버전을 통해서 심리전 문제, 정치 개입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금지해 주자라고 하고 있는데 경계가 애매한데 금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아주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던 국정원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문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처음에 내걸었던 개혁 사항들 모두를 두고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참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 많은 그 공방이 있었는데요. 참 연말 정국까지 참 이렇게 얼어붙는 정국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좀 돌파구가 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익대 전공기 교수 그리고 김만흠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